1958년 늦가을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에는 아침부터 김씨 집 앞마당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였지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또 계집애로구나. 김만수는 방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었고 특히 술 기운이 오를 때면 집안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산파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깨끗이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이쁘장하기도 하고요. 산파의 말에도 김만수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집애는 길러봐야 남의 집 식구만 늘려주는 거지. 이렇게 김지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연이 자라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살 위인 오빠 김태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밥상에서도 태수에게는 고기와 달걀이 먼저 주어졌고 지연은 늘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태수야,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이 커서 집안 기둥이 되어야지. 김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여자애는 적게 먹어야 해. 나중에 시집가서 쓸데없이 밥만 많이 먹는다고 구박받으면 어쩔 거냐. 지연의 어머니 정순이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분을 건드리면 집안 전체가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을 때 몰래 지연에게 간식을 챙겨주거나 밤에 재워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해. 정순이는 지연을 안으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만수의 주업은 농사였지만 해질 무렵이면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던지거나 가족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이 집안에 쓸모없는 것들만 늘어나는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김만수는 지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뒤로 숨었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빠 태수는 마을에서는 모범적인 청년으로 통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깍듯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김씨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태수는 정말 잘 키웠어. 저런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겠네. 하지만 집안에서의 태수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7살 무렵부터 태수의 시선에는 묘한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남매 간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말입니다. 지연아, 형이랑 놀자. 태수는 부모가 없을 때면 지연을 불러내곤 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오빠가 자신과 놀아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놀이는 점차 이상해졌습니다. 태수는 지연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거나 아무도 없는 헛간으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이상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지연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집안에서 발언권이 전혀 없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지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은 더욱 심해졌고
오빠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만이 지연의 유일한 위로였지만 그녀 역시 남편 앞에서는 힘없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마당 한구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넓은 하늘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언젠가는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지연의 작은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어린 마음 속에는 생존을 위한 의지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지연은 어머니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작은 품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마저도 언제까지 지켜질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58년의 추위는 유난히 길고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지연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의 잔혹함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9살이 되던 해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만수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태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어느 오후 부모님이 밭일을 나간 사이 태수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끈적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형은 공부해야 하잖아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형이랑 이야기 좀 하자. 태수는 지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세졌고 거칠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손길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태수가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어른들께는 항상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여동생이야. 형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태수의 말에는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오빠가 무서웠지만 집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오빠의 편을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도 결국 아버지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수는 지연을 헛간이나 뒷산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연에게 참을 수 없는 일들을 강요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특히 엄마한테는 절대로. 형,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게 뭐야? 형이 동생을 예뻐하는 건데. 태수의 논리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태수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욱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 집안의 위계질서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태수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밤에 지연의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용히 해. 부모님 깨우면 큰일 나. 지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런 지연의 거부를 무시했습니다. 형, 제발. 내가 말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 내가 나쁜 짓 했다고 할 거야. 태수는 지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의 말보다 자신의 말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말입니다. 1959년 새해가 되어도 지연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김 씨 집 태수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아들 하나면 집안 걱정 없겠어.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참 잘 키웠네. 지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오빠와 자신이 아는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지연이 10살이 되었을 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의 행동은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완전히 내 거야. 태수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말입니다. 며칠 후 정순이는 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말라갔고 밤에는 더욱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태수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지연에게는 더욱 친절한 척했습니다. 지연아, 형이 사탕 사왔다. 지연이 공부는 잘하냐? 모르는 것 있으면 형한테 물어봐. 김만수는 그런 태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태수는 동생 생각도 잘하고 기특해. 지연은 그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밤 지연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딸. 정순이는 지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은 그 품에서 잠깐의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형이 저한테.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설령 말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뭘 했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만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지연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0살 소녀에게는 아직 그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